자, 다 들어오셨죠? 이제 수업하겠습니다. 요약집 10페이지에 보시면 재정 목적이 있어요. 법을 만든 이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장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이제 재정 목적입니다. 이거를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이제 표로 이렇게 분석을 좀 해놨는데 왼쪽에 보면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죠. 근데 이건 뭐 다 아실 거 없고요. 우리는 요거를 좀 기억할 거예요. 자, 여기 보면 공인중개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뭐 한 자를 공인중개사라고 정의하죠? 자격을 취득한 자. 그러면 이 공인중개사는 업무를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자격만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업무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업무를 정할 게 없어요. 업무를 안 하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의미로 말하면 개공과 소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 소공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이 둘이 중개 업무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요 개공과 소공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 없어요. 법률 용어로. 그래서 이들의 공통어를 따내서 뭐라고요? 공인중개사 이렇게 따낸 거예요. 이런 표현이 어디에도 나오냐면 그 전자계약 쪽에 보면 전자계약 공인중개사 회원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공인중개사 회원은 누구랑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개공과 소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전자계약 홈페이지에는 요 두 사람만 회원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이들의 업무를 말하자면 일일이 법으로 정해서 뭐 예를 들자면 계약서는 서면으로만 써라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함으로 인해서 이들의 업무가 상당히 뭐 있는 업무로 바뀌게 되냐면 전문성 있는 업무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산업 자체가 육성되어지는 효과.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를 위해서 존재한대요? 국민 경제를 위해서 존재한다. 요거 그냥 개념 정도는 알고 계시고 요 자리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문제를 한번 좀 만들어 봤는데 가로 넣기 그리고 박스형 주는 거. 지난 시험에 제가 박스형 문제 몇 개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19개. 박스형 문제가 19개씩 나옵니다. 우리 중개사법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과목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즘에는 문제 그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수능식 문제로. 그러니까 이제 학력고사식 문제가 아니고 수능식 문제. 학력고사식 문제는 뭐냐면 다음 중 옳은 것은, 다음 중 틀린 것은. 이게 이제 학력고사식 문제고 수능식 문제는 뭐냐면 박스 주고 뭐 이렇게 가로 넣기라든가 옳은 거 전부 찾아라. 틀린 거 전부 찾아라. 아니면 뭐 차이점 찾아라. 뭐 공통점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수능식 문제입니다. 수능 세대 죄송한데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지금 손 드신 분들은 강점이 있으신 거예요. 손 안 드신 분들 학력고사 세대들은 굉장히 강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타일 자체가 다르니까. 요즘 문제 트렌드가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 왜 바뀌었냐면 누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우리 이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 출제위원들 때문에 그래요? 출제위원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출제위원 세대가 다 수능 세대로 바뀌어 버리니까 문제 스타일이 자기들 배운 대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이거 한번 완성해 볼게요. 그래서 보신 거니까 공인중개사법은 누구의 업무에 관해서 정한다 그랬죠?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근데 여기 지금 기억번에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을 한번 볼게요. 공인중개사는 맞죠, 그죠? 얘가 정답일 것 같고 개공은 틀린단 말이에요. 왜 개공은 틀리냐면 야, 개공의 업무를 정하는 거 아니냐? 개공의 업무를 정하기도 하지만 누구도 중개 업무를 수행해요. 소공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개공이라고 하면 안 되고 중개업자 이런 말은 안 쓴단 말이에요. 지금은 옛날 용어고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등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왜? 여기에 등 안에는 중개보증도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공인중개사 등 이런 말은 더더군다나 쓰면 안 돼요. 이런 말은 왜 쓰면 안 될까요? 이런 말은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법률 용어가 아니거든요. 법률 용어가 아닌 거란 말이에요. 이건 써서는 안 되는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 기억만 잘 알아도 답은 보이죠. 그래서 무슨 성을 제고한다 그랬어요? 전문성. 그리고 무슨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해요? 중개업이라는 산업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뭐예요? 국민
경제에 이바지 않는다. 자, 우리 재정 목적 관련해서 요거 기억하세요. 요 자리에 공인중개사 들어간다는 거 하고 꼭 하나 기억할 거는 공인중개사가 의미적으로 말하면 누구랑 누구를 합쳐 부르는 개념이다. 개공과 소공을 합쳐서 부르는 개념이구나. 요거 개념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제 용어의 정의로 넘어가는데 용어에다가는 우리 별을 3개만 좀 잡아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3월이잖아요. 예, 3월인데 혹시 지금 나는 처음 이 공부를 시작하신다 이렇게 이달에 나는 처음 시작했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예. 괜찮아요. 두 분이 계신데, 제가 이제 그 21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7월에 나와서 합격한 분을 봤어요. 가장 그 최단기로 공부한 분들이 7월에 나와서 10월 달에 그 보는 시험에 합격한 분을 봤어요. 그러니까 몇 달 공부하고 합격한 거예요? 3달 공부하고 합격한 거죠. 예. 그럼 그런 분은 천재인가요? 왜 천재 아니에요? 천재지. 3달 공부하고 붙으면 천재급이지. 네, 완전 천재죠. 대체적으로 11월 달에 나와서 합격하는 그런 그 절차, 뭐 이렇게 단계를 잘 밟아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그 일반적인 합격 스타일이고 1월에 나와서 합격하시는 분들도 꽤 많고 3월 달에 나와서 합격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가 3월에 나왔다 해서 늦은 거는 아니니까 뭐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대신 3월에 나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공부를. 어떻게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요? 밤잠을 줄여서 하셔야겠죠. 밤잠을 줄여서. 잠자는 거 똑같이 자고 공부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벌써 남들이 저만큼 가 있는데 나는 천천히 그냥 따라가면 안 된다니. 밤잠을 줄여가지고. 하루에 그래서 한 6시간 요 정도만 주무시고 나머지 깨있는 시간은 다 공부하셔야 돼요. 이동할 때도 계속 공부하고. 그렇게 하시면 10월 달에 보는 시험 붙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5월 달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릴 건데 5월에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이 계신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5월 달에는 안 되는 건 아닌데 1천만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5월 달에는. 예, 그리고 7월 달에 이제는 이런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제가 딱 한 번 봤거든요. 20년 동안 한 번 봤단 말이에요. 한 번. 딱 3달 공부해가지고 붙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3월 달에 나와서 공부하는 게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지만 남들보다는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이 대목에서 왜 말씀드렸냐면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용어가 제일 중요해요. 용어가. 근데 사실 수험생들이 이게 중요한지를 몰라요. 왜 중요한지를 모르냐면 별로 안 중요해 보이거든요. 용어가. 그러니까 용어를 그냥 어떻게 공부를 하냐면 상식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어떻게 상식으로 공부하냐면 중개는 그냥 중개지 뭐. 이렇게. 네. 그리고 공인중개사하고 개공하고요. 같은 개념으로 사용해요. 여러분 우리 홈페이지에 질문하는 코너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질문할 때 보면 그 용어들을 사용하는 용어들을 잘 보세요. 어떻게 이제 사용하냐면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신다고. 그런 분들은 무조건 떨어집니다. 왜 떨어져요? 공인중개사가 무슨 거래계약서를 써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용어 자체를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용어들이 어려운 용어들이 아니다 보니까 뭐 예를 들자면 우리 공시법에 나오는 좀 막 그 일반적으로 안 쓰는 용어 이런 거에 아니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이 그냥 대충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 용어를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숙지하시고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용어를 가지고 함정 파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과목에서는. 네, 그러니까 용어를 완벽하게 숙지하시면 우리 과목은 되게 쉬운 과목이에요. 대신 용어 모르면 어려운 과목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3월에 나오셨건 혹은 그 전에 공부하셨던 용어를 오늘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소화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중개는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법정 중개될 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무엇하는 것, 행위를 알선하는 것.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잡을게요. 자, 우리 전후 좌우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중개가 뭐냐라고 물으면 머릿속에 나와야 될 게 있어요. 뭐를 뭐 하는 거? 행위를 알선하는 거. 요게 중개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전 시간에 배운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뭐였죠? 법률행위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행위는 법률행위예요. 그쵸? 네, 법률행위. 계약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알선한다 그랬는데 알선은 무슨 행위? 사실행위.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중개를 정의할 때 법률행위 성립에 조력하는 사실행위다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 시간에 나왔던 게 중개는 사실행위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에. 그냥 아무 배경도 없이 아무 근거 없이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알고 계시고, 법률적으로 중개는 행위를 알선한다.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행위는 누가 하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문장 안에서. 거래 당사자들이 하는 거죠. 그죠? 무엇을 가지고 하나요? 무엇을 가지고? 법정 중개 대상물을 가지고 하죠. 그렇죠? 예. 우리 중개하는 사람은 뭐만 해요? 알선만 합니다. 중개는 알선이다. 한마디로. 자, 공인중개사는 뭐 한 자라고 정의합니까? 자격을 취득한 자.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요.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취득한 자. 우리나라에 지금 40만 명이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달라요? 예, 어떻게 달라요?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득한 자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자예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40만 명, 개업 공인중개사 11만 명이 있다.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같은 용어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전혀 다른 의미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먼저 취득해서 뭐가 될 수 있는 거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고, 나는 뭐 취업해가지고 경험 먼저 쌓을 거야. 그럼 뭐가 될 수 있어요? 소속 공인중개사도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중개업 넘어가는데, 중개업은, 번호를 좀 매겨 보도록 할게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다른 사람의 뭐가 꼭 있어야 돼요. 의뢰. 네, 의뢰에다 우리 밑줄 1번. 뭐뭐 해주세요. 이런 의뢰가 있어야 돼. 뭐 사주세요, 팔아주세요, 뭐 새 놔주세요, 새 얻어주세요라는 의뢰가 꼭 있어야 이게 업이 됩니다. 그 다음 뭐를 받아야만 업이 됩니까? 보수. 보수.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만 그게 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번만 하면 업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적으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업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거를 1, 2, 3 이 세 가지가 중개업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요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 건데 오늘 우리 수업 나가는 항목 중에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중개와 중개업의 차이점. 중개와 중개업의 차이점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거 맞추시면 올해 시험에 합격한다고 제가 선언해 드리겠습니다. 업으로 하는 거 당연히. 업으로 한 뭐야? 중개업이죠. 그죠? 예, 그죠? 예. 차이점을 제가 질문 드려요. 중개는 어떻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좋아요. 또 중개업은 누구나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등록한 자 혹은 소공만 하는 거죠. 그것도 아주 좋은 답변이에요. 근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니에요. 자, 중개와 중개업의 차이점. 얘는 두자고 얘는 세자잖아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얘는 중개는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까 답변하신 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게 뭐냐면 의뢰, 보수, 업 아니어도 뭐에는 해당이 된다. 중개에는 해당이 된다. 그럼 중개는 아무나 하나? 아무나 해도 되냐고요? 네, 아무나 해도 괜찮아. 중개니까. 네, 근데 뭐는 이 의뢰를 받아서 보수를 받고 업으로 하는 거는 꼭 뭐 하고 해야 돼? 등록하고 해야 돼. 왜냐하면 나라에서 처벌할 거거든요. 무등록 중개업. 이해됐죠? 중개와 중개업의 차이는 의뢰, 보수, 업의 차이야. 그 개념만 알고 계시고요. 여기 보면 업이 되기 위한 요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불특정 다수의 의뢰 이랬는데 여기다 우리 이렇게 한번 적을게요. 일방 의뢰도 괜찮고요. 쌍방 의뢰도 괜찮아요. 일방 의뢰를 일방 중개라고 얘기하고 쌍방 의뢰를 쌍방 중개라고 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거는 보수를 받고 해야 된다는 거죠. 보수 없으면 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성과 반복성의 같은 말은 이걸 업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하고 좀 반대되는 표현들이 나올 수 있겠죠. 업의 반대적인 표현. 그게 뭘까요? 뭐 일회성 좋아요. 어쩌다가 뭐 우연히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사실 여기가 출제가 좀 잘 되는 편이에요.
빈출에 보면 우연한 기회에 뭐 단 1회 이런 단어들 나오면 이건 뭐가 아니다. 업이 아닌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소속 공인중개사 넘어가는데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인데 얘가 취업을 한 공인중개사래요. 취업한 공인중개사.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슨 업무?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거 할 수 있어요. 조금 리얼리티를 살려서 말씀드리면 소공도 거래계약서 쓸 수 있어요? 예, 소공도 계약서 쓸 수, 왜냐하면 중개 업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이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는 건 그겁니다. 이제 손님이 뭐 되게 급하대. 예, 그러면 소공 보고, 이제 개공이 소공 보고, 야, 너는 확인 설명서 써. 나는 거래계약서 쓸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거를 해주는 거를 소공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공이 단독으로 이렇게 거래계약서든 확인 설명서도 해도 되지만, 우리 개공 업무를 보조하는 것도 수행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사원 또는 임원 얘기는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 자, 중개부조원은 뭐 아닌 자가 중요한 포인트.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 이런 표현, 포인트입니다. 자격이 없어야 돼요. 예, 자격이 없는 사람을 중개보조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중개보조원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하는 일은 어떤 일만 해야 돼요? 우리 여기 단순한 업무만 보조. 그 단순한 업무가 뭔지 문장 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현장 안내, 집 보여주는 거, 이런 거. 예, 여기가 지금 사시려고 하는 뭐 땅이에요, 뭐 이런 거. 그 다음 일반 소무, 뭐 전화 받고, 뭐 손님 오면 응대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일반 소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국장이 그 강서구 화곡동 중개사무소를 이렇게 지도감독 나오셨는데, 그때 우리 협회장이랑,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장이랑 개공 몇 명하고 이렇게 담화 비슷한 거를 했는데, 거기서 되게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는데, 이런 얘기도 오고 갔어요. 어떤 얘기가 오고 갔냐면, 중개사고 있잖아요. 이 중개사고를 누가 많이 치느냐. 그리고 중개사고도 사고지만, 사기를 누가 많이 치느냐. 빌라왕 사건 같은 거, 이런 걸 누가 많이 치느냐. 자, 한번 여러분이 답변해 보게요. 자격 있는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칠까요? 자격 없는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칠까요?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들이 사기를 많이 치죠. 중개 사기를. 왜요? 부담이 없잖아요. 그쵸? 왜 부담이 없어요? 나 잃을 게 없잖아. 그쵸? 근데 자격 있는 사람들은 잃을 게 있으니까 실제로 통계에 보면 중개사고의 67% 정도는 중개보조원이 친대요. 그래서 지금 개정 작업 중에 있어요. 뭔 개정 작업 중에 있냐면, 이제 원칙은 중개보조는 없애려고 했거든요, 요번에. 예, 근데 이제 막 일자리 때문에 이거는 못하고 어떤 식으로 지금 법을 만들 생각이냐면, 개공 한 명당 TO를 주는 거예요. TO제를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개공 한 명당 한 명이든 뭐 몇 명이든 이렇게 TO를 주는 거죠. 이렇게 제도를 만들 생각이에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제 중개보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업무를 단순한 업무만 하는데, 사실은 단순한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뭐 계약서도 쓰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실제 실무에 나가보면 문제가 많으니까 이 중개보조원 제도는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근데 이제 일자리 문제 때문에 지금 TO제로 좀 바꿀 생각이고요. 개공이 뭐 가령 중개보조원을 몇 명 고용할 수 있냐, 이렇게 TO제가 옛날에도 있었어요. 저 강의 초창기 시작할 때. 근데 지금 없어졌다가 다시 이제 부활시키는, 사고가 많이 터지니까. 자, 고용에는 두 사람을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누구랑 누구? 소공과 중개보조원을 합쳐서 뭐라고 불러요? 고용인. 이 고용인은 종업원인데 누구의 종업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개공의 종업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등자에다가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실 거예요. 등자. 등자가 붙냐 안 붙냐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 등 안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그리고 누구까지 들어가요?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까지 들어가는데, 자, 사원 또는 임원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여기서 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사원을 말하냐면, 정식 용어가 무한 책임 사원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책임을 지는 사람인데 어떤 책임을 진대? 한없는. 자, 그럼 한없는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는 이 사람이 직급이 높아서 낮아서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임원급이에요. 어떤 뭐 회사의 임원 있잖아요. 임원급이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돼. 신입사원이구나, 평사원이구나, 일반 사원이구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해당하는 법인에서 가장 뭐한 사람, 높은 사람을 말한다. 그래서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도 자격 있으면 소공이에요. 여기 보면 사원 또는 임원을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여기 사원 또는 임원 중에 자격 없으면 중개보조원으로 가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중개법인인 주식회사가 있는데 중개법인인 주식회사가 있어요. 대표가 있고 바로 밑에 전무이사가 있는데 전무이사가 자격이 없어요. 대표가 있고 전무이사가 있는데 전무이사는 자격이 없습니다. 자, 전무이사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쓸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없어요? 자격이 없으니까. 그럼 그 사람은 뭐로 보는 거야? 중개보.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전무이사지만 업무는 단순한 업무만 해야 돼. 근데 이미 막 들어간 신입사원이 자격이 있어요. 이미 막 들어간 신입사원이 그 사람은 계약서 쓸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은 이런 거 안 해도 괜찮아요? 이런 거? 단순한 업무? 해도 괜찮지만 안 해도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격이 있고 없고가 그만큼 중요하다. 자, 이제 우리 그 문제 문제 풀기 전에 요거 우리 판례 잠깐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 우리 진도 나가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요 두 가지를 구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중개업과 중개. 요거를 가지고 판례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1번에 일단 무등록 중개업이 있는데 일단 무등록 중개업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거 뭐예요? 무등록 중개업 하면 떠오르는 거 없어요? 3년 3천 떠오르잖아요. 그쵸? 이거 떠올라야 돼. 예. 무등록 중개업 하면 3년 3천이 일단 떠올라야 돼. 그러면 처벌한다는 얘기잖아요. 중개, 무등록 중개는 처벌 안 해요? 예. 얘는 왜 처벌 안 해요? 누구나 해도 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 중개는 누구나 해도 되는 거니까 얘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제목에서 우리 그 일단 부분을 구분했고 내용을 읽어볼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공인중개사법 관련 규정들은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이 없으면 뭣도 없겠어요. 등록도 없겠죠, 그죠?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무등록 상태에서 뭐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중개업. 이게 무슨 중개업이야? 소위 말하면 무등록 중개업이 되는 거죠. 맞죠? 여기 무등록 중개업이죠. 등록 없이 중개업 하니까. 체결한 중개부수 지급 약정의 효력을 제한한다. 효력을 제한한다는 건 무효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 얘기네요.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이미 받았으면 반환해야 되고요. 그렇죠? 네, 반환해도 처벌은 당연히 받는 거고요. 이른바 강행법규에 해당한다고 본다. 여기까지 단순히 이해되죠, 그죠? 네, 그러니까 무등록으로 불법 중개업하는 사람은 보수 못 받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문제가 돼요. 중개를 하는 사람은 한번 볼게요. 자격이 없는 건 매한 가지예요. 그런데 여기는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이런 표현들 나오면 뭐가 아니라 그랬죠? 업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그러면 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이 중개부수의 지급 약정이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이랬단 말이에요.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고 이러면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죠. 보수 받아도 괜찮다. 근데 여기서 보수를 받을 수 있다면 또 문제가 또 하나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보수 약정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너무 많다는 거죠.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만한 여기서 형평의 원칙이라는 말을 꺼냈는데 대부분이 누구랑 누구의 형평을 견주어 보는 걸까요? 개공과 무등록 중개하는 사람. 왜냐하면 개공도 보수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으로 감액된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 받을 수는 있는데 자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좋게 간단하게 제가 세 줄로 요약 정리를 한번 해봐 드릴게요. 맨 위에다 한번 필기를 한번 해주세요. 자, 우리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중개 행위를 해주고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받을 수 없어요?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중개보수 자체를 수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쵸? 받았다 해도 돌려줘야 돼. 네. 따라서 여기는 법정 한도니 이런 게 문제될 게 없어요. 어차피 얘는 중개보수를 못 받으니까. 그쵸? 간단해 얘는. 자, 두 번째, 무등록으로 중개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중개. 얘가 중개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수 가능. 자, 우리 이렇게 해놓고 끝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랑 대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합법적인 개공이에요. 합법적 개공. 우리 합법적 개공이 보수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수수 가능. 자, 그러면 합법적 개공은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형평이 안 맞는 문제가 생겨. 왜? 얘는 법을 적용받지 않으니까 법정 한도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 개공이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형평이 안 맞아요. 다시 이 사람은 자격도 땄고 세금도 다 내고 뭐 책임도 다 지고 하는데 뭣도 있고 한도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 뭐 자격도 안 땄죠. 사고 쳐도 뭐 책임이라는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개공이 아니니까. 그런데 보수는 받을 수 있대. 그러면 한도는 있냐? 한도도 없는 거예요. 개공이 없으니까. 개공이 아니니까. 그럼 형평이 안 맞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거를 이제 법이 미비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법원이 이제 판례로 말하자면 법을 보충하는 거예요. 이 판례법이.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다가 전개해 볼게요. 너가 받는 건 좋은데 뭐에 맞춰서 받으래? 형평에 맞춰서. 그럼 형평에 맞춘다는 것은 얘가 받는, 개공이 받는 법정 한도 안에서 수수해라. 이렇게 판례가 보충해 주는 거죠. 그래 형평이 맞는 거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 개공도 법정 한도가 있지만 무등록으로 어쩌다 하는 사람도 법정 한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요거 이해되셨죠? 예. 그렇지 않으면 형평이 안 맞는 문제가 생기니까. 자, 이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제 자,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1번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랬는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 1번 문항을 읽고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맞아. 왜냐하면 뭐를 취득했어요? 자격을 취득했고 취득했으니까 업을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리고 1번에다가 체크하고 옳은 거니까 안 읽어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점한 다음에 뭐라고 여러분 이제 틀렸잖아요. 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공인중개사법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이게 어렵다고. 예. 왜 이렇게 말장난을 많이 해요? 예. 근데 이게 말장난은 용어에서만 걸려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 조심하시면 돼요. 자, 어디부터가 말장난이에요? 여기서부터는 말장난인 거죠.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공인중개사하고 개업공인중개사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업을 영위하지 않습니다. 누가 업을 영위하지 않아요? 공인중개사는 업을 영위하지 않아요. 그냥 뭐만 있는 애예요? 자격만. 자,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여기까지 어때요? 맞죠? 여기까지는 맞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 뭐라 그랬어요?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X. 야 이게 왜 틀렸냐? 틀림없이 맞다라고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내 생각에 이게 맞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다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써드릴게요. 우리 개공에 종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종류. 네.
자, 우리 아시는 분들은 한번 답변해 볼게요. 예, 개공의 종류 첫 번째 뭐 있어요? 가장 흔한 종별. 공인, 중개사인, 개공. 있죠? 예, 가장 흔한 종별이잖아. 거의 한 97% 정도 우리나라에 있는 개공 중에 1번이 그거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부칙상의 개공이 있는데 요거 3번으로 적을게요. 그 2번은 뭐 있죠? 법인인 개공. 자, 우리 그러면 법인 형태로 개공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법인 만들어서 개공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법인의 대표자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자격 있어야죠.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는 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여러분 답변하셨던 부칙상의 개공이 있죠. 부칙상의 개공. 자, 부칙상의 개공은 누군가요? 뭐는 없고요. 자격은 없고요. 자격은 없어요. 이분들이. 뭐는 있고. 등록했죠. 그죠? 그럼 자격도 없는데 등록은 왜 해줬어요? 옛날부터 등록을 해왔으니까 기득권을 인정하는 분들이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부칙상의 개공은 늘어나는 아니면 줄어드는, 계속 줄어드는, 전국에 한 3,000분 정도도 지금 안 살아 계세요. 이분들 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는 종별입니다. 1번과 2번 종별만 남죠. 자, 우리 그러면 2번은 어디가 틀린 거예요? 이걸 옳다라고 하는 순간 이 2번, 3번의 종별이 없어지잖아요. 부정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개공의 그 정의는 뭐 한 자라고만 해줘야 돼. 등록한 자. 그래 여기 세 가지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예. 자, 이제 3번에 가보면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뭐가 꼭 있어야 됩니까? 의뢰. 그리고 일정한 뭘 받아야 되죠? 보수. 보수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뭘로 하는 거? 업으로 하는 거. 그러면 딱 떨어지는 정답이네요. 그렇죠? 자, 4번.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말 꼭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죠. 여기까지 맞는 표현이고 개공에 소속되어 이 말도 들어가나요? 예. 어차피 고용인이니까 일반 서무 및 중개 업무를 요거 틀렸네. 뭐를 하지는 않아요. 중개 업무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업무만?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것이죠. 자, 5번.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와 관련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5번도 따지고 보면 애매한데, 자,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볼게요.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우리 그 현장 안내, 뭐 단순 뭐 이런 거 보조하는 거, 이거 소공이 못해요? 아니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왜 틀리는 거죠?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근데 왜 틀린 거야? 이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이렇게 정의하면 소공이 뭐를 못해요? 중개 업무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하면 안 돼. 이걸 못한다는 게 아니고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정의하면 소공은 이것만 정의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용어에서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겠죠?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100% 틀리게 할 수 있어요. 진짜로.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틀리나. 문제에서. 용어가 많이 어렵게 나옵니다. 자, 이제 4번 주제가 뭐가 나왔냐면 중개 대상물이 나왔는데 여기도 우리 별을 2개만 좀 잡을게요. 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출제 우리 그 통계를 보면 해마다 나오잖아요. 1번 아니면 2번으로 나오기 때문에 얘를 맞추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우리가 이제 자신감을 우리가 갖는 그런 부분이라서 중요하죠. 시험은 기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1번 문제, 민법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1번 딱 보니까 대리가 나왔어, 대리. 근데 평상시에 대리를 잘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래요? 제껴야죠. 제꼈어요. 그 이제 2번 문제에 가봤더니 뭐 취소가 나와요. 취소는 내가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꼈어요. 제꼈어요. 3번에 가봤더니 법정 지상권이 나왔는데 매번 틀렸던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제껴야죠.
그러면 이제 기세가 꺾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시험은 끝난 거야. 그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시험 임박하면 말씀드릴 건데 1번부터 5번까지를 제끼고 푸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냐면 시험지 한 장을 넘겨서 푸는 거 좋은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우리 중개사 시험이 1번부터 5번이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배치해요. 일부러 왜? 뭐 하려고? 기죽이려고. 그러니까 한 장 넘기고 푸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런 거 팁이에요. 그러면 6번 문제에 가봤더니 내가 평상시 제일 좋아하는 저당권이 나왔네. 그럼 거기서부터 풀기 시작하면 한 20번까지는 쉽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시 1번에 가보면 맨날 틀렸던 대리도 맞출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도 굉장히 기세 싸움이니까. 이거 왜 말씀드렸냐면 이게 1번 아니면 2번으로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맞추신다라고 생각하실 거고, 그림을 좀 제가 두 가지만 그려봐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한번 큰 원 하나 그려서 부동산 이렇게 한번 쓸게요. 부동산은 아시잖아요. 제가 부동산은 뭐 따로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얘기하니까. 여기 안에 중개대상물이 포함됩니다. 자, 우리 그러면 중개대상물은 부동산이다. 모든 중개대상물은 부동산이다. OX. O예요. 왜 X야? O지. 모든 중개대상물은 부동산이에요. 맞나요? 예. 왜냐하면 부분집합이니까. 반대로 해볼게요. 모든 부동산은 중개대상물이다. X예요. 왜 X예요? 여기 체크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이거 찾는 거예요. 중개대상물 아닌 거 찾으라는 거야. 부동산 중에서도. 얼두당토하는 건 안 나와요. 예, 그러니까 부동산 중에서도 중개대상물인 거 아닌 거 찾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찾을 거냐? 여기 나오는 이 박스에 있는 걸 다 애울 거냐? 애워서 못 맞춰요. 왜냐하면 새로운 유형들의 문제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 최근 시험 지문 중에 하나 소개해 볼까요? 지목이 재작년 포지션에 나왔던 거예요.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 뭐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뭐에 집중해야 돼?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 생소하고 이거 처음 나온 거거든요. 중개대상물 문제에서 지목이 양어장인 이렇게 나온 거 처음 나왔다니까? 이렇게? 네. 그러면 이게 되나 안 되나? 배웠나 안 배웠나? 이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페이크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고요. 포인트는 어디예요? 중개대상물? 맞아요. 그렇죠. 이런 거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중개대상물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차이는 세 가지를 판단하시면 돼. 여기다 우리 밑줄 번호 한번 매겨 드릴게요. 첫째, 이게 돼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사적 거래가. 그러니까 사적 거래가 된다는 거는 돈 주고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이 토지는 돈 주고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겠지. 네, 살 수 있고. 자, 규정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규정 없는 건 안 돼. 규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요, 중개 개입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3번. 1, 2, 3. 자, 우리 그러면 여기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한 거 예를 하나만 들어봐 드릴게요. 우리 청와대는 부동산인가요? 예. 네, 청와대 부동산입니다. 근데 청와대는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사적으로 거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혹시 청와대를 50억에 판다면 사실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손 들었어요. 사가지고 관람시키고 한 사람당 10,000원씩 받으면 얼마나 떼돈 벌겠어. 하루에 10만 명씩만 받으면 1년이면 다 뽑잖아. 사야지 당연히. 대출도 해주나요? 해주겠죠. 당연히. 49억 대출 받아가지고 사면 되잖아. 그 대신 이제 청와대는 나라에서 판다 안 판다? 안 팔아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선박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박은 부동산으로 볼 수 있어요. 선박은 톤수가 몇 톤 넘어가는 거, 20톤 넘어가는 건 준부동산으로 봅니다. 선박은 중개대상물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참고로 선박은 돈 주고 거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선박은 중개대상물이 안 돼요. 이유? 규정이 없어요. 규정이 없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상속이라고 하는 원인이 있단 말이에요. 상속. 자,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 학원 건물은 개인 소유의 건물이거든요. 이거 통으로 개인 소유예요. 이분이 팔 수 있죠. 내 거니까. 그럼 파는 건 우리가 중개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래니까.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 상속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면. 그 상속되는 과정에는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개입할 여지가 없으면 중개할 수 없구나. 요 원리만 알면 요 밑에 거는 그냥 별거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 법령에서 정하는 중개대상물 한번 볼 건데, 일단 중개대상물로 뭐를 정하고 있는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토지, 건축물, 그 밖의 정착물, 그리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렇게 이제 총 6가지를 정하고 있는데, 이거를 세 개 한번 묶어봐 주시겠습니다. 요렇게 3개, 요렇게 3개 묶어봐 주시고, 밑에 거부터 해볼게요. 위에 거는 조금 어려운 개념이라. 밑에 거 3개의 공통점, 이미 여러분 다 한두 바퀴씩 다 도신 분들이니까 아실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고를 자꾸 유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요거 3가지의 공통점. 정답, 뭘 해놓은 것들, 등기가 된 것들이에요.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등기된 거예요. 그래서 등기된 단위로만 거래해야 돼요. 분립, 쪼개가지고는 거래할 수 없다. 그거 다 배우셨죠?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요거 3개는 시행령으로 정합니다. 시행령은 누가 만드는 거죠? 대통령이. 그럼 이거는 자주 바뀌나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대통령만 마음먹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그러면 위에 3가지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 건데, 자, 위에 3가지의 공통점. 제가 이거 왜 말씀드렸겠어요? 요거 이 대목에서. 여기 3개는 등기 됐거나 안 됐거나 상관없다. 여기 보면 뭐 미등기 이런 거 상관없다. 또 하나는 얘네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요, 법률로 정합니다. 안 바꾼다는 얘기예요. 20년 전이나 앞으로 40년 후나 안 바꿀 거예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정착물은 안 바꿀 거고, 요거는 때에 따라서 바꿀 거구나. 자, 이거 말씀을 왜 드렸냐면, 여기 보면 법령에서 이런 말 나오죠. 법령. 네, 그럼 법령은 무엇과 무엇을 합쳐 부르는 말일까요? 법과 시행령을 합쳐서 법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은 법령으로 정하는 거예요. 법으로만 정하는 게 아니고 시행령으로도 정한다. 자, 토지의 반대말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요것만 아셔도 되는데. 바다. 자, 뭐 아니면 토지다. 바다가 아니면 다 토지다. 그래서 우리 가끔 학개론 시간에 요거 물어봐요. 바닷가, 간석지 이런 거 물어보는데, 바닷가하고 간석지는 바다로 봅니다. 그냥 이거는 우리가 밟고 다닐 수 있지만 그냥 바다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요 간석지는 갯벌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사유지인 하천이 나오고, 여기는 국유지인 하천 나오는데, 하천만 가지고는 판단을 못 하겠네요. 양쪽에 다 걸쳐 있으니까. 뭐일 때는 중개할 수 있고, 사유지일 때는 중개할 수 있고, 국유지일 때는 안 되고,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와 공도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소유다 그러면 우리 처분하지 않는다. 자, 얘는 채색 하나만 해주시겠습니다. 사인이 공유수면 매립 준공인가를 받은 토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인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현대건설, 동아건설, 뭐 쌍용건설 이런 데에서 서해안 매립 많이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이건 무슨 지가 되는 거예요? 사기업이 매립했으니까 사유지가 되는 거죠. 가끔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자, 우리 그러면 국가가 매립을 했다라고 시험에 줄 수 있어요. 국가가 매립했다. 그럼 무슨 지? 그럼 국유지예요. 매립한 주체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국공유지 중에서 행정재산 이런 말 나오는데, 국은 누가 소유하는 거? 국가. 공유는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는 행정재산은 용도가 있는 거,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던 청와대, 뭐 경복궁 이런 것들이 행정재산인데, 이런 행정재산은 팔아요, 안 팔아요? 안 팔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일반 재산이 나오잖아요. 일반 재산은 뭐 없는 거를 말하는 거냐면 용도 폐기된 거.
예를 들자면 구청사 이런 거가 용도가 없어지잖아요. 팔아도 괜찮아. 이런 거를 일반 재산이라고 하는데 대신 그냥 파는 게 아니라 공매 방식으로 팔아요. 공매. 국가의 재산 다 공매로 파는데 이 공매 해봤는데 2번 이상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개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복잡하면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이 있는데 무슨 재산은 아예 거래가 안 되고 행정재산은 아예 거래가 안 되고 용도가 있는 거니까. 근데 무슨 재산은? 일반 재산은 거래해도 된다. 이 개념까지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전체 채생 아주 잘 나오는 표현인데 다양하게도 나옵니다. 이거는 공사법상 제한 있는 토지. 자, 제가 공법상 제한 있는 토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공법상 제한 있는 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제한이 있죠? 중개할 수 있나요?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제한은 있지만 중개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개발 제한 구역 안에, 즉 그린벨트 안에 있는 토지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제한이 있지. 어떤 제한이 있어요? 개발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거래는 되나? 예, 거래되니까 중개는 됩니다. 자, 이제 사법상 제한 있는 토지 한 말씀 드려볼게. 작년 본시험에 나왔던 거, 가압류된 토지. 사법상 제한이 있잖아요. 가압류 걸려 있잖아. 근데 거래는 돼요? 거래는 되죠. 아주 그 어마무시한 거 한번 얘기해 봐 드릴까요? 처분 금지 가처분된 공장.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위험하지만 안 될 건 없잖아. 그렇죠? 네. 위험한 거 찾아라 이런 게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중개 대상물 이냐 아니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1필1부의 임대차. 1필1부도 임대차 가능한가요? 예. 여기 보면 여기다도 전체 채세 1필1부의 매매 교환 저당권 이건 안 돼요. 자, 이건 왜 안 되냐면 이유를 한번 저한테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이유. 일물 일권 그하고는 상관없어요. 음? 왜 매매를 할 수 없지 그러니까? 간단한데. 그러니까 왜 분리해서 매매할 수 없냐고. 어제 제가 일산 강의했는데 일산 분들 이거 답변 금방 하시던데. 등기죠, 등기. 등기를 못 하니까. 그죠? 등기를 못 하잖아요. 이만큼만 등기를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저당권도 마찬가지. 저당권은 항상 뭐의 범위와 일치? 소유권의 범위와 일치. 그래야만 저당권 등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알고 계시고. 자, 이제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은 3가지 다 있어야 돼. 지붕벽 그리고 기둥 이런 것들. 근데 요거는 이제 분양권 입주권은 장래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됩니다. 미등기 무허가 아무 상관없고요. 여기 보면 뭐 비정착 이런 거, 비닐하우스나 판잣집이나 뭐 이동주택 이런 것들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다 우리 세차장 구조물도 하나 좀 적어볼게요. 뒤에 있기는 한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세차장이 다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뭘로 만든 세차장을 말하냐면 쇠파이프로 기둥 만들고 천조가리로 이렇게 둘러친 그런 쇠파이프 뭐 이런 구조물 이런 거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토권은 채색 하나만 해요. 빈출 아주 중요하고요. 여기는 별표도 하나만 하시겠습니다. 자, 대토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토권은 이렇게 종이에요. 토지 공급 확약서 이렇게 써 있어요. 토지 공급 확약서 내용은 어느 지역에 면적 얼마짜리 지목 뭐고 이런 토지를 공급할게요 해놓고 맨 밑에 한국사업시행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이사장 도장꽝 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대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토지를 갖고 있어요? 종이를 갖고 있어요? 이 종이야 종이. 증서.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종이지 그냥 토지가 아닙니다. 거래 자체가 불법이에요. 당첨권은 자 질문 하나 여기도 좀 중요한데 여기도 별 하나만 잡을게요. 당첨권은 당첨은 됐다 안 됐다? 됐어요. 당첨은 됐는데 뭐를 안 했을까요? 돈도 당연히 안 냈어요.
뭘 안 했냐면 계약을 안 한 거야. 그래서 얘는 입주자로 선정이 된 지위가 아니라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에 지나지 않아요. 당첨은 됐어. 그러면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얘네들은 분양권 입주권은 선정이 된 거예요. 확정된 지위. 얘는 확정되지 않은 지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출제가 잘 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요거 그 밖에 정착물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